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정혜의 눈이 떠졌습니다. 56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좁은 원룸의 낡은 이불을 개고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정혜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눈과 거칠어진 손. 하지만 이 나이에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달려 한남동에 도착했습니다. 언덕 위로 올라갈수록 집들이 커졌고 마침내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대저택 앞에 섰습니다. 윤태산 회장댁. 국내 굴지의 건설 재벌가였죠. 정혜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검은색 앞치마를 단정히 메고 머리를 뒤로 묶었습니다. 집사 김 선생이 오늘의 일과를 알려주었습니다. 2층 복도 청소, 회장님 식사 준비, 거실 정리. 그 중에서도 특히 신경 써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실 한가운데 놓인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였죠. 입사 첫날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피아노에는 절대 손대지 마시오. 그건 내 아내의 유품이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피아노 주변을 닦을 때마다 정혜의 손은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흰 천으로 건반 사이사이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면서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검은 건반과 흰 건반. 그 사이로 쌓인 먼지를 털어낼 때마다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집 사모님은 어떤 곡을 좋아하셨을까요? 쇼팽일까요? 아니면 베토벤이었을까요? 피아노 위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회장님과 한 여인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사모님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정혜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모님, 오늘도 잘 모시겠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회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습니다. 78세.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정혜는 황급히 인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청소 중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 없이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죠. 정혜는 불안한 마음에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라고 했지? 정혜입니다, 회장님. 정혜. 회장님은 그 이름을 되뇌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2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정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런 눈빛으로 자신을 보셨을까요? 무언가 잘못된 걸까요? 하지만 정혜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2층 서재로 들어가자마자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진. 젊은 회장님의 아들과 한 여대생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어 창밖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과 방금 본 가정부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설마 정은이인가? 회장님은 중얼거렸습니다. 정혜는 점심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도마 위에 채소를 올려놓고 칼질을 하면서도 아까 회장님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셨을까요? 혹시 무언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던 정혜의 머릿속에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자신에게도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정은. 서울의 한 음대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피아노를 전공하던 22살의 한정은 가난했지만 꿈만큼은 컸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매일 연습실에 틀어박혀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던 날들. 손가락 끝이 부르트도록 연습하고 밤늦게까지 악보를 들여다보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윤준혁? 의대생이었던 그는 키가 크고 온화한 미소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건 대학 도서관이었죠. 정은이 음악 서적 코너에서 악보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준혁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 곡 쇼팽의 녹턴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정은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부드러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준혁이 해부학 공부를 할 때면 정은은 옆에서 조용히 악보를 보거나 작은 키보드로 연습을 했습니다. 준혁은 정은의 연주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정은아, 너의 피아노를 들으면 살아있는 기분이야. 힘든 공부를 해도 내 음악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습니다. 준혁은 정은에게 약속했습니다. 의사가 되면 정은이 마음껏 음악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함께 작은 음악 학원을 차려도 좋겠다고. 정은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준혁의 아버지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윤태선, 당시 건설회사를 막 일으키기 시작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정은을 불러냈습니다. 호텔 로비였습니다.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태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음대생 따위가 내 아들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준혁이의 장래가 망가질 순 없어. 정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사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받고 깨끗이 사라지시오.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정은은 그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산의 다음 말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계속 준혁이 곁에 있으면 그 아이의 의대 등록금도 장학금도 모두 끊을 것이오. 그 아이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떠나시오. 정은은 떨리는 다리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준혁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미안하다고,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행복하라고. 하지만 정은이 떠난 지 한 달 뒤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혁의 아이였습니다. 정은은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딸이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를 안았을 때 정은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기를 수 없었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결국 정은은 입양 기관에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아이를 안고 불러준 노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작곡한 곡,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 후 정은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정은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정혜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도 포기했습니다. 음악도 포기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부엌에서 정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그때 집사 김 선생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혜 씨, 회장님께서 오늘은 식사를 서재에서 하신대요. 가져다 드려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고 쟁반을 준비했습니다. 2층 서재로 향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시 회장님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이 되었습니다. 서재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정혜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은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식사를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당신 피아노를 칠 줄 아시오? 정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회장님의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피아노를 칠 줄 아느냐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회장님. 피아노는 칠 줄 모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정은이라는 과거를 숨기고 살아온 30년입니다. 지금 와서 피아노를 칠 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정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소. 알겠소. 나가보시오. 정혜는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려오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왜 회장님은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혹시 자신의 정체를 알아차린 걸까요?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30년이 지났고 정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정혜는 거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주변을 닦을 차례였습니다. 흰 천을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검은 그랜드 피아노.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스타인웨이였습니다. 최고급 피아노죠. 정혜는 천천히 피아노 표면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닦아내면서 피아노의 광택이 되살아났습니다. 정혜의 손길은 자연스럽고 익숙했습니다. 건반 하나하나 사이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페달도 닦고 다리 부분도 닦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다뤘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혜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살짝 닿았습니다. 차가운 느낌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혜는 숨을 멈췄습니다. 30년 만에 느껴보는 건반의 촉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황급히 손을 걷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조심할게요. 정혜는 중얼거리며 다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피아노를 치고 싶었습니다. 건반을 누르고 싶었습니다. 음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이미 버린 삶이었으니까요. 청소를 마치고 일어서려는 순간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층 난간 쪽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청소 도구를 챙겨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의 서재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윤태사는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거실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정혜가 피아노를 닦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사는 영상을 멈추고 특정 장면을 확대했습니다. 정혜의 손이 건반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손길, 저 자세. 태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사진. 아들 준혁과 한정은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은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태사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가난한 음대생이라니. 집안에 보탬이 될 것도 없고 오히려 아들의 장래를 망칠 거라 생각했습니다. 태사는 정은을 쫓아냈습니다. 돈을 주며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일어난 일들을 태사는
평생 후회했습니다. 정은이 떠나자 준혁은 무너졌습니다.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태사는 준혁을 다그쳤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여자 하나 때문에 인생을 버리느냐고. 하지만 준혁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 준혁은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정은을 찾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태사는 막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준혁은 빗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2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사는 그때부터 후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들을 잃었고 며느리가 될 수도 있었던 여자도 잃었습니다. 그 후 태사는 사람을 시켜 정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한정은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나서 눈앞에 나타난 이 가정부. 정혜라는 이름의 이 여자가 혹시 그 한정은이 아닐까? 태사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그 손길, 피아노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태사는 다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을 재생했습니다. 정혜가 피아노를 닦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겠다고. 저 여자가 정말 한정은인지 확인해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정혜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집사 김 선생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정혜 씨,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지금 당장 서재로 가보세요. 정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혹시 어제 피아노를 잘못 만진 게 들킨 걸까요? 정혜는 떨리는 다리로 2층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정혜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낡은 악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악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30년 전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사랑의 기도 마이너스 작곡 한정은. 회장님은 정혜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곡을 아시오? 정혜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책상 위의 악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랗게 바랜 종이, 손으로 직접 쓴 음표들, 그리고 구석에 적힌 자신의 이름. 한정은. 30년 전 자신이 직접 쓴 악보였습니다. 어떻게 이 악보가 여기 있는 걸까요? 정혜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정혜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놀란 눈빛, 창백해진 얼굴. 모든 것이 확신을 주었습니다. 태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악보는 30년 전 내 아들 준혁이가 가지고 있던 것이요. 그 아이가 사랑했던 여자가 직접 작곡해서 선물한 곡이라고 했소. 정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태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이 곡을 정말 좋아했소. 매일 밤 이 악보를 들여다보며 그 여자를 그리워했지. 내가 두 사람을 갈라놓은 후에도 준혁이는 이 악보만은 간직했소.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태산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준혁이는 그 여자를 끝까지 찾으려 했소. 비 오는 밤에 차를 몰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소. 2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소.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 오빠가 자신을 찾다가 돌아가셨다니. 자신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 정혜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태사는 돌아서서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한정은 맞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장님. 저는 한정은입니다. 태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만에 확인하는 진실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준혁이가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한 것일까요? 정혜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때 제가 용기가 없어서 떠났습니다. 준혁 오빠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잘못은 나였소. 내가 두 사람을 갈라놓았소. 내가 당신을 쫓아냈소.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와 슬픔, 그리움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사는 다시 책상 앞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걸 보시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준혁과 자신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대학 축제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혜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고 행복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준혁이는 이 사진도 간직하고 있었소. 지갑 속에 넣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정혜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준혁 오빠가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다니, 끝까지 자신을 잊지 않았다니. 정혜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태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정은, 아니, 정혜 씨, 한 가지만 물어보겠소. 정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준혁이의 아이를 낳지 않았소? 정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아신 걸까요? 정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30년간 숨겨온 비밀을 지금 말해야 할까요? 태사는 정혜의 침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를 수 없었습니다. 일자리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보냈습니다. 태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준혁의 딸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태사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언제 나왔소? 30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10월이었습니다. 태사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0살쯤 되었겠군요. 태사는 정혜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느 기관에 입양을 보냈소? 서울의 한 입양 기관이었습니다. 이름은 희망 입양센터였습니다. 태사는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찾아야 했습니다. 손녀를 찾아야 했습니다. 준혁의 유일한 혈육을 찾아야 했습니다. 태사는 정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혜 씨, 우리 함께 그 아이를 찾읍시다. 내 손녀를, 당신의 딸을 찾읍시다. 정혜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만에 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아이는 잘 자라고 있을까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정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집사 김 선생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손녀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태사는 놀라 물었습니다. 서린이가 왜 갑자기? 급히 귀국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현관에 계십니다. 태산과 정혜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서린, 태산의 손녀이자 회사 후계자였습니다. 정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녀가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태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려갑시다. 정혜 씨도 함께 가시오. 정혜는 따라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관에 도착하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가운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윤설인이었습니다. 설이는 할아버지를 보자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래, 설이나. 갑자기 왜 온 거냐? 설이는 정혜를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요즘 이상하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새로운 가정부에게 너무 관심을 보이신다고. 설인의 차가운 시선이 정혜에게 향했습니다. 정혜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설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짧게 자른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사 부사장답게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태사는 손녀의 말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더냐? 집사 김 선생님께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께서 가정부를 특별히 대우하신다고 서재로 부르시고 오래 대화도 나누신다고요. 설이는 정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무언가 탐탁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혜는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태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설이나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다. 할아버지, 저는 바쁜 사람이에요. 회사 일도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태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설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말하기엔 너무 복잡했습니다. 태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옛날에 우리 가족과 인연이 있던 분이야. 인연이요? 어떤 인연인데요? 설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정혜는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나서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태사는 설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설인아, 제발 거실로 가자. 거기서 찬찬히 설명하마. 설인은 할아버지의 간곡한 표정을 보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놓인 넓은 거실이었습니다. 설이는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태산도 맞은편에 앉았고 정혜는 뒤에 서 있었습니다. 설이는 정혜를 보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서 있으면 불편해요. 하지만 어조는 차갑고 명령적이었습니다. 정혜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설이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군데요?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건데요? 태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이나, 너도 알다시피 내 아버지 준혁이는 27에 세상을 떠났다. 네, 알아요. 교통사고였죠. 그래. 그런데 내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이유가 있었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나섰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야. 설인의 표정이 약간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연애사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대학생 때 한 여자를 사랑했어. 음대생이었지. 하지만 나는 그 여자를 인정하지 않았어. 가난하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갈라놓았지. 설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정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때 내 아버지가 사랑했던 한정은이야. 설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혜를 다시 보았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설이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버지를 사랑했던 여자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설이나, 아직 끝이 아니야.
태사는 더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나중은 더 힘들 것 같았습니다. 태사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정혜 씨는 내 아버지의 아이를 낳았어.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을 보냈지. 설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설인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태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입양된 날짜와 장소가 정혜 씨가 딸을 입양 보낸 날짜와 장소와 정확히 일치해. 설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태사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양 기록이었습니다. 설이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정혜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설인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설이는 정혜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설이는 소리를 지르며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빠르게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작은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딸을 만났지만 딸은 자신을 거부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정혜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입양 보낼 때의 그 아픔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작고 따뜻했던 아기의 체온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아주며 불러줬던 자장가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편 설이는 차를 몰고 한강변으로 갔습니다. 차를 세우고 강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의 친어머니가 살아 있었다는 것. 그것도 가정부로 할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이는 어렸을 때부터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고 설인을 친딸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궁금했습니다. 자신의 친어머니는 어떤 사람일까? 왜 자신을 버렸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양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이런 식으로. 설이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찾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나타나다니. 설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설이는 저택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머물며 회사 일만 했습니다. 태사는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었지만 설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평소처럼 일을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거실을 청소하면서도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설인 생각만 났습니다. 일주일 후 설인이 저택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정혜와 마주쳤지만 설이는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이는 할아버지의 서재로 갔습니다. 태사는 손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설이나 왔구나. 많이 놀랐지? 할아버지, 저 진지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설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사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긴데?
저 사람을 이 집에서 내보내세요. 태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혜 씨를 말하는 거냐? 네. 저는 그 사람을 엄마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설이나, 할아버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30년 동안 저를 찾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와서 나타나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태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녀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혜를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태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이나, 정혜 씨에게도 사정이 있었어.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래도 안 돼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설이는 단호하게 말하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정혜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정혜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설인 씨, 말 걸지 마세요. 설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설인은 지나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왜 저를 버렸어요? 돈이 없어서? 기를 수 없어서? 그런 이유로 아이를 버리는 게 정당화돼요? 정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변명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대답도 못하시네요. 역시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설이는 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혜는 복도에 홀로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산이 다가와 정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소? 시간이 필요한 거요. 하지만 정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설인의 마음속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이틀 후 태산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의 드시지 못했고 얼굴색도 창백했습니다. 정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괜찮소. 그냥 조금 피곤한 것뿐이요. 하지만 태산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집사 김 선생에게 알렸고 곧 주치의가 집으로 왔습니다. 진찰 후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입원을 권합니다. 태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원은 싫소. 집에서 지내고 싶소. 결국 태사는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정혜는 더욱 정성스럽게 간호했습니다. 식사도 소화하기 쉬운 것으로 준비했고 약 시간도 정확히 지켰습니다. 태사는 정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으니 마음이 편안하오. 회장님 말씀 마시고 쉬세요. 설인이한테 미안하오. 내가 그 아이에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을 말했소.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날 저녁 설인이 할아버지 방을 찾았습니다. 태산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방문을 열자 정혜가 태산 옆에서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설이나 왔구나. 태산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설이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정혜는 자리를 피하려고 일어났지만 태산이 말렸습니다. 정혜 씨, 그대로 계시오. 설인이도 괜찮을 게야. 하지만 설이는 정혜를 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만 집중했습니다. 할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이 집에 있고 싶구나.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기억이 있는 이곳에. 태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태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이나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되겠니?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야. 나도 알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그러니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들어주렴. 서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정혜 씨와 함께 피아노를 쳐주렴. 내 아버지가 좋아하던 그 곡을. 서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혜도 놀라서 태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산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랑의 기도. 그 곡을 두 사람이 함께 연주해주면 할아버지는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구나. 할아버지. 서린아, 제발 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다오. 서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정혜와 함께 피아노를 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태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태산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의사는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 위독하셨는데 갑자기 호전되셨습니다. 태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서 그런가 보오. 그날 저녁 태산은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집사와 정혜가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습니다. 태산은 피아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들려주시오. 두 사람의 연주를. 정혜와 서린은 피아노 앞으로 갔습니다. 나란히 의자에 앉았지만 서린은 여전히 정혜를 외면했습니다. 정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서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치는 피아노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건반을 누르는 순간 모든 것이 되살아났습니다. 사랑의 기도.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혜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멜로디는 슬프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준혁을 사랑했던 그 시절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태사는 눈을 감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린도 그 멜로디를 들으며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이 멜로디를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정혜의 연주가 끝날 무렵 서린은 자신도 모르게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혜가 친 멜로디를 따라 쳤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건반 위에서 만났습니다. 모녀의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혜와 서린의 손이 건반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연주해온 것처럼 호흡이 맞았습니다. 정혜는 놀라웠습니다. 서린이 피아노를 이렇게 잘 칠 줄은 몰랐으니까요. 서린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혜의 연주를 따라가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 멜로디를 평생 알고 있었던 것처럼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멜로디를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것을. 곡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건반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사는 소파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태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린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문득 정혜를 돌아봤습니다. 정혜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곡 언제 만드신 거예요? 정혜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22살 때였어요. 준혁 오빠를, 내 아버지를 사랑할 때 만든 곡이에요. 그럼 이 멜로디를 제가 아는 건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마지막으로 안아주며 불러줬어. 입양을 보내기 전에 이 노래를 자장가처럼 불러줬지. 설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멜로디가 낯설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설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설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설인은 말없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사는 정혜를 불렀습니다. 정혜 씨, 이리 오시오. 정혜는 태산 옆에 앉았습니다. 태사는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오늘 덕분에 준혁이를 다시 만난 것 같았소. 회장님, 설인이도 곧 마음을 열 거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엔 당신을 받아들일 거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설인의 마음속 상처는 생각보다 깊어 보였으니까요. 태사는 피곤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소? 정혜는 집사를 불러 태산을 방으로 모셨습니다. 침대에 누운 태산은 곧 잠들었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설이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피아노를 함께 치면서 느꼈던 그 감정들, 정혜의 연주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던 순간들,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설이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렸을 때 받았던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입양될 때 함께 온 물건이었습니다. 양부모님이 보관하고 계시다가 설인이 20살이 되었을 때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아기 옷과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설이는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악보였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악보. 제목은 사랑의 기도 마이너스 2악장 용서의 노래였습니다.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딸에게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말아줘. 미안해. 사랑해. 마이너스 엄마가. 설이는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메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외면해 왔습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을 직접 만나고 나니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정혜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설인도 상처받았지만 정혜 역시 30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설이는 악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설이는 급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집사가 허둥지둥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설인 아가씨, 회장님께서 깨어나지 않으세요. 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급히 할아버지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태산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정혜가 그 옆에서 태산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진맥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모셔야 합니다. 구급차가 저택 앞에 섰습니다. 응급 요원들이 들 것을 가지고 급히 들어왔습니다. 태산을 조심스럽게 들 것에 옮겼습니다. 설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 늘어진 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병원 가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태산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설인과 정혜는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혜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이는 그런 정혜를 힐끗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정혜에게서 진심 어린 슬픔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태사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설인과 정혜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겁였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저는 손녀입니다. 환자분의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설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혜가 설인을 부축했습니다. 설인은 정혜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환자분께서 의식을 되찾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의사가 돌아가고 두 사람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에는 저를 쫓아냈지만 그것도 아들을 사랑해서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설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그러셨어요. 엄격하지만 따뜻한 분이셨죠. 저를 친손녀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설인 씨도 할아버지를 많이 사랑하시는군요. 당연하죠. 할아버지는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정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일한 가족이라는 말. 자신은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환자분께서 잠깐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하지만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설인과 정혜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사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설인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태사는 약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태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인아, 할아버지 말 들어줄래? 네, 할아버지. 말씀하세요. 정혜 씨를 용서해 주렴. 설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도 힘들었단다.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살리려고 했던 거야. 할아버지, 제발 엄마라고 불러주렴. 할아버지, 마지막 부탁이야. 설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혜도 침대 반대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정혜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혜 씨, 고마웠어. 준혁이를 사랑해줘서. 회장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태사는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으려 했습니다. 설인과 정혜는 태산의 손 위에 자신들의 손을 올렸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태사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준혁이한테 갈 수 있겠구나. 심전도 모니터의 소리가 느려졌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태사는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B-, 심전도 모니터가 일직선을 그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 6시 43분, 환자 사망을 확인합니다. 설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혜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산의 손은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렸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의사도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중환자실에는 설인과 정혜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태산의 양옆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설인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정혜도 설인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으로 서로를 제대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설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거 들으셨죠?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장례식은 사흘 후에 치러졌습니다. 윤태산 회장의 연결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재계 인사들, 회사 임직원들, 오랜 지인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설이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의연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혜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나설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태산의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편히 쉬세요. 준혁 오빠를 만나면 제 안부 좀 전해주세요. 정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문객 중에는 설인의 양부모님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부부였습니다. 설인을 키워준 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설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설인아, 많이 힘들었지? 우리 딸. 엄마. 할아버지가 가셨어요. 설인은 양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양아버지도 설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정혜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자리가 자신이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자신에겐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양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정혜를 발견했습니다. 정혜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설인아, 저분은 누구시니? 설인은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서 일하시던 분이에요. 양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더 궁금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혜와 설인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빈소에는 설인과 정혜만 남았습니다. 설인은 영정 앞에 앉아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태산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설인은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딸을 만나게 해주셔서. 설인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혜가 일어나 물러나려 할 때 설인이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정혜는 멈춰섰습니다. 설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혜를 마주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설인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제 방을 정리하다가 상자를 찾았어요. 제가 입양될 때 가지고 온 거요. 정혜는 숨을 죽였습니다. 설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안에 악보가 있었어요. 사랑의 기도 2악장, 용서의 노래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메모도 있었어요. 설인 씨,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쓰여 있었어요. 엄마가 라고요.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메모를 미워했어요. 사랑한다면서 왜 저를 버렸냐고, 미안하다는 말로 정당화할 수 있냐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때 당신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걸. 서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정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죠. 당신을 용서하고 엄마라고 부르라고. 정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은 엄마라고 부를 준비가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화가 나고 서운하고 원망스러워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서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주세요.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니까 노력해 볼게요. 정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할아버지를 보내드려요.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모녀가 손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영정 앞에 섰습니다. 태산의 사진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흐뭇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은 쓸쓸했습니다. 거실에 피아노만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서리는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정혜를 돌아보았습니다. 같이 쳐볼래요? 할아버지를 위해서.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사랑의 기도.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연주했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멜로디가 텅 빈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49제가 끝난 후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태산의 서재에 서린과 정혜, 그리고 회사 임원 몇 명이 모였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고인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윤태사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긴다. 첫째, 회사의 경영권과 주식은 손녀 윤서린에게 모두 상속한다. 서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둘째, 한남동 저택과 그 안의 모든 가구, 특히 거실의 그랜드 피아노는 한정은 현재 정혜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이에게 상속한다. 정혜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원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서리는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셋째, 나의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되 아들 윤준혁의 묘 옆에 나를 묻어달라. 그리고 서린과 정혜가 함께 묘소를 관리해 주길 바란다. 이것이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로서의 마지막 부탁이다. 유언장 낭독이 끝났습니다. 정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택을 자신에게 남기다니. 변호사가 정혜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고인께서 따로 편지도 남기셨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태산의 손글씨였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편지를 읽었습니다. 정혜 씨, 아니 정은 씨. 30년 전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시오. 당신과 준혁이를 갈라놓은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소. 이 집은 당신과 준혁이의 사랑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오. 부디 이곳에서 서린이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주시오. 그리고 피아노를 많이 쳐주시오. 당신의 음악을 준혁이도 듣고 싶어 할 것이오. 정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서리는 정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이에요. 받으세요. 하지만 이건 너무 괜찮아요. 할아버지께서 원하신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서재에는 서린과 정혜만 남았습니다. 서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회사에 출근해야 해요. 할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아야 하니까요. 힘들겠어요. 괜찮아요. 준비는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서리는 정혜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도 이 집에 계속 사실 거죠? 정혜는 망설였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집에 머물 자격이 있을까요? 서리는 정혜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이에요. 그리고 저도 원해요. 혼자 이 큰 집에 있기는 싫어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서린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태산과 준혁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묘역이었습니다. 나란히 놓인 두 개의 묘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준혁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혁 오빠, 오랜만이에요. 30년 만에 찾아왔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리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미안해요. 그때 도망쳤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오빠를 지키지 못했어요. 정혜는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은 잘 자랐어요.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오빠를 닮아서 똑똑하고 강해요. 자랑스러워요. 서리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딸이랑 천천히 가까워지려고 해요. 엄마라고 불리는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정혜는 이 말을 묘비에 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리는 아버지의 묘 앞으로 갔습니다. 처음 보는 아버지의 묘였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아버지. 서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서린이에요. 처음 인사드려요. 서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서리는 정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엄마를 만났어요. 아직 어색하지만 할아버지 약속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원하시는 일이겠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묘소에 머물렀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에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서린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함께 피아노 연습할래요? 이 악장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정혜는 놀라서 서린을 보았습니다. 서린은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정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낙엽이 저택 정원을 수놓았습니다. 서리는 회사 일로 바빴지만 주말이면 어김없이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혜는 집을 돌보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린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정혜도 옆에 앉았습니다. 약속대로 함께 연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린이 먼저 건반을 쳤습니다. 사랑의 기도 1악장. 이제는 막힘없이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잘하네요. 많이 늘었어요. 정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린도 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잘 가르쳐줘서요.
이제 서리는 정혜에게 말을 놓았습니다. 아직 엄마라고 부르지는 못했지만 예전처럼 차갑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정혜는 이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제 이 악장을 같이 쳐볼까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용서의 노래. 1악장보다 더 부드럽고 따뜻한 멜로디였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연주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곡이 끝나고 서린이 말했습니다. 이 곡 정말 아름다워요. 당신이 작곡한 거죠? 네. 당신을 입양 보내던 날 밤에 만들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썼죠. 서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정말 저를 기를 수 없었던 거예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3이었어요. 일자리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고시원 월세도 밀린 상태였죠. 당신을 낳고 며칠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당신을 좋은 가정에 보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배고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았어요. 서리는 정혜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평생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후회하세요? 매일 후회했어요. 30년 동안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생일날이면 혼자 케이크를 사서 당신을 위해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정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린도 울컥했습니다. 미안해요, 서린아. 정말 미안해요. 서린은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세요. 당신도 힘들었다는 거 알아요. 서린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 서운하고 화가 나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혜는 서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린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부모님께 소개하고 싶어요. 제 친어머니라고. 정혜는 놀라서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네. 양부모님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일주일 후 양부모님이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정혜는 긴장했습니다. 거실에서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소개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제 친어머니세요. 양부모님은 놀란 표정으로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혜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서린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양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고개 드세요. 우리가 감사해야죠. 서린이를 낳아주셔서. 정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어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린이를 키우면서 항상 궁금했어요. 이 아이의 친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왜 이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아요. 다 사정이 있으셨겠죠. 그래도 서린이를 낳아주시고 좋은 가정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양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린이 덕분에 우리 부부도 부모가 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부모님은 정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해했습니다. 양어머니가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서린이에게는 엄마가 2명이네요. 함께 서린이를 사랑해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서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양부모님은 설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울었습니다. 놓쳤던 30년을 조금씩 채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저택 정원에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설이는 회사 일로 바빴지만 크리스마스 이브만큼은 집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혜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설이나, 이 요리 맛 좀 봐줄래요? 정혜가 국자를 내밀었습니다. 설이는 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요. 역시 손맛이 있으세요. 다행이네요. 당신 입맛에 맞아야 하는데. 두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식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밝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설인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회사에서 자선음악회를 연다고 해요.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그런데 피아노 연주자가 필요하대요. 당신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혜는 놀라서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저요? 안 돼요. 사람들 앞에서 치는 건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정말 잘 치잖아요. 30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원하실 거예요. 당신의 음악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혜는 망설였습니다. 30년 동안 피아노를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대에 선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설인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해볼게요. 떨리겠지만 제가 옆에 있을게요. 같이 연주해요. 사랑의 기도, 1악장과 2악장 모두.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정혜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금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펜던트에는 음표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혜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설이나. 저도 있어요. 정혜는 서랍에서 포장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설인이 열어보니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설인의 이니셜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바빠서 메모할 게 많을 것 같아서요. 정말 예뻐요. 잘 쓸게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를. 일주일 후 음악회 날이 왔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재계 인사들, 회사 임직원들,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시민들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혜는 대기실에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설인이 옆에서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응. 고마워, 설인아.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소개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특별한 모녀의 연주입니다. 윤설인 부사장님과 어머니 한정은 씨께서 함께 사랑의 기도를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혜와 설이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혜는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시작해요. 설인이 속삭였습니다. 정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첫 음을 눌렀습니다. 사랑의 기도. 30년 전 준혁을 사랑하며 만든 곡. 정혜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멜로디는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름답고 슬픈 선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서린이 함께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건반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1악장이 끝나고 2악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용서의 노래, 더 부드럽고 따뜻한 멜로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혜는 연주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의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음악에 담겼습니다. 서린도 눈물을 흘리며 연주했습니다. 곡이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정혜와 서린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았습니다. 서린이 정혜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엄마. 정혜는 그 말에 더욱 세게 서린을 안았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엄마. 30년 만에 듣는 그 단어. 정혜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저택 정원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혜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서린의 어머니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주중에는 서린이 회사 일로 바빴지만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정혜는 거실 피아노를 닦고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칠 수 있는 피아노였지만 여전히 소중하게 다뤘습니다. 서린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묘소 가는 거 잊지 않으셨죠? 물론이죠. 준비 다 했어요.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묘역으로 향했습니다. 1년 전 태산이 묻힌 곳이었습니다. 준혁의 묘 옆에 태산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혜와 서린은 꽃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정혜가 먼저 말했습니다. 회장님, 잘 지내고 계시죠? 서린이와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서린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도 많지만 잘 해내고 있어요. 엄마가 옆에서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나요. 정혜는 준혁의 묘로 갔습니다. 서린도 함께 갔습니다. 준혁 오빠, 우리 딸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오빠를 닮아서 똑똑하고 강해요. 아빠, 저 이제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 손을 잡고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 꽃잎이 날렸습니다. 정혜가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린아, 엄마가 정말 고마워. 이렇게 받아줘서. 엄마,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 곁에 있어줘서.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묘역을 나와 차로 돌아가는 길에 서린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양부모님 댁에 같이 가요. 어머니 생신이거든요. 그래야겠네요. 선물은 뭘 드릴까? 함께 고르러 가요. 오늘 백화점 들를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백화점에 들러 선물을 골랐습니다. 함께 쇼핑하고 차를 마시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모녀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혜가 말했습니다. 설이나 엄마가 새로운 곡을 작곡하고 있어요. 정말요? 어떤 곡인데요? 제목은 다시 만난 시간이에요. 우리 이야기를 담은 곡이죠. 듣고 싶어요. 정혜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설인도 옆에 앉았습니다. 정혜가 건반을 쳤습니다. 새로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슬프지만 희망적인 선율이었습니다. 설이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곡이 끝나고 설인이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엄마. 이 곡으로 음반을 내면 어떨까요? 음반을요? 네. 엄마의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작은 음악 학원을 열면 어떨까요? 할아버지 저택 별관을 활용해서요. 정혜는 놀라서 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음악 학원이라니 엄마의 꿈이었잖아요. 준혁 아빠도 그걸 원했고요. 이제 그 꿈을 이루세요. 정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전 포기했던 꿈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설인이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엄마. 제가 도와줄게요. 몇 달 후 저택 별관에 작은 음악 학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사랑의 기도 음악 학원이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피아노를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정혜는 매일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57년 만에 다시 찾은 꿈이었습니다.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양부모님도 오셨고 회사 임직원들도 왔습니다. 정혜와 설이는 함께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사랑의 기도. 이제는 완벽하게 호흡이 맞았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정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학원은 제 인생의 두 번째 시작입니다. 그리고 제 딸 설인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정혜는 설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설인아, 엄마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혜는 설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저택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설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죠? 그래, 정말 행복해. 이제 아무 후회도 없어. 저도요. 피아노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검은 그랜드 피아노. 정혜를 이 집으로 이끌었던 피아노.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준 피아노. 이제 그 피아노는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라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있다면 어떤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고. 창밖으로 별이 쏟아졌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태산과 준혁도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